2018년 10월 5일 텍사스주 엘파소 지방법원. 한 남자가 피고인석에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판결문을 읽기도 전에 그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떨리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41살의 남자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25회가 걸렸습니다. 오늘 밤 그 25탕의 왕국을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10일 텍사스주 엘파소.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이 도시의 북동쪽 일렉트릭 스트리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4명의 10대가 하우스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어둠 속에서 한 대의 차량이 소년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스페인어로 어느 갱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년들이 대답할 틈도 없이 총성이 울렸습니다. 2명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렸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0시 8분. 17살과 18살의 두 소년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엘파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10대 2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에 도시 전체가 들끓었고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누군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한 형사에게로 집중됩니다. 엘파소 경찰국 소속 형사 알폰소 마르케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마르케스 형사가 선택한 수사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10대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신문하는 것. 첫 번째 대상은 15살 소년 마이클 존스턴이었습니다. 잘못된 제보를 근거로 체포된 이 아이는 부모도 변호사도 없이 8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15살 소년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이라고 협박했고 교도소에서 어른들에게 당할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공포를 심었습니다. 새벽 3시, 공포에 질린 소년은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마르케스 형사는 훗날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합니다. 존스턴의 자백은 거짓이었다고, 자신이 뽑아낸 자백이 허위였음을 형사 본인이 증언대에서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음 소년을 불러드립니다. 4월 21일, 사건 발생 열하루 뒤, 마르케스 형사는 17살 데이비드 랑에를 신문실로 데려옵니다. 다니엘 비에가스의 사촌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이미 네 이름을 댔다는 거짓말. 자백하지 않으면 종신형이라는 협박. 교도소에서 겪게 될 일에 대한 공포. 랑엘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몇 시간의 압박 끝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사촌 다니엘이 전화통화에서 총격 사건에 대해 자랑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 단, 랑엘은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었고 다니엘은 늘 허풍을 떠는 아이라고. 마르케스 형사는 그 말의 뒷부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 비에가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다니엘은 그 시각 자기 방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곳은 엘파소 청소년 수사국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미 15살 소년에게서 거짓 자백을 뽑아낸 바로 그 형사, 알폰소 마르케스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은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혀졌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변호사도 보호자도 그 누구도. 다니엘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케스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1시간, 2시간, 3시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성인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말. 거기서 겪게 될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사막으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팰 수도 있다는 위협.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이 모든 것이 16살 소년에게 던져진 말들이었습니다. 5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짓눌린 소년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형사의 말이 너무 집요하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압신문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의지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형사가 원하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 마르케스 형사가 타자기로 미리 작성해둔 자백서가 소년 앞에 놓였습니다. 다니엘의 읽고 쓰는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백서에는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22구경 권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상 묘사도 실제 검시 보고서와 전혀 달랐습니다. 자백의 내용이 실제 범죄 현장의 증거와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자백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바로 다음에 펼쳐집니다. 마르케스 형사가 신문실을 나간 직후 다니엘은 청소년 보호관찰관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경찰이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형사가 문을 나서자마자 소년은 바로 자백을 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비에가스, 16살. 1급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1994년 12월. 다니엘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족은 빚을 내서 엘파소에서 존경받는 변호사 하이메 올리바스를 고용합니다. 올리바스 변호사는 탁월했습니다. 18명의 증인을 불렀고 마르케스 형사를 증인석에 세워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들. 마르케스가 내부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 시민 불만 접수가 30건이 넘는다는 사실. 검사가 이 형사를 위증 혐의로 대배심에 2차례 회부한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촌 데이비드 랑헬은 자신의 진술이 경찰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다니엘에게 정서적 문제와 경도, 지적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12명 중 11명이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11대 1. 단 한 명의 배심원만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미결심, 즉 심리무효가 선고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11대 1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잔인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1995년 8월,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족은 더 이상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배정합니다. 올리바스 변호사가 18명의 증인을 불렀던 그 자리에 국선 변호사는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섰습니다. 그는 강압 자백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증거이자 유일하게 공격해야 할 증거를 그냥 넘긴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95년 8월 24일, 배심원단은 3시간 만에 평결에 도달합니다. 유죄, 1급 살인죄, 종신형. 18살의 다니엘 비에가스는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한 소년의 인생이 종이 한 장 위에 적힌 거짓 자백 하나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도소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세상은 같은 벽, 같은 천장, 같은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1997년 텍사스 재파랑소법원은 비에가스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콘크리트 벽 안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에 들어간 소년은 20살이 되었고 25이 되었고 30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희망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존 민벨라. 엘파소의 건축 하도급 업자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친척 여성과 결혼하면서 다니엘의 세 조카딸을 입양하게 됩니다. 조카딸들을 데리고 다니엘의 부모를 방문할 때마다 민벨라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들은 결백하고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라는 이야기. 민벨라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의 유죄를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2007년 호기심에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범죄 현장에 다니엘을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DNA도 지문도 총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16살 아이에게서 새벽에 뽑아낸 자백서 한 장. 그리고 그 자백서의 내용은 경찰 보고서와도 목격자 진술과도 부검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민벨라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민벨라는 사비를 들여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민간인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민벨라의 노력은 두 가지 결정적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 목격자였던 제시 에르난데스가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다니엘 비에가스는 범인이 아니며 자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고 재판 전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가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루디 플로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플로레스는 피해자 아르만도 라조를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해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총격 사건 당시 플로레스 본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자신이 그 시각 사건 현장과 같은 거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시 신고 시각은 새벽 0시 8분. 플로레스가 자신의 위치를 밝힌 시각은 0시 5분에서 20분 사이. 같은 시간, 같은 거리. 그런데 마르케스 형사는 이 인물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격 사건 다음 날,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라조와 잉글랜드를 살해한 총기와 같은 구경의 소구경 무기였습니다. 그 총격 사건 현장에도 루디 플로레스가 있었습니다. 마르케스 형사는 탄도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벨라와 변호사 조 스펜서에 의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민벨라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대학원 오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로라니 라이더와 스티브 드리진 교수가 팀을 이루어 합류합니다. 2007년 변호팀은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합니다. 변호인의 부실 변론과 실질적 무고를 이유로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2011년 지방법원 샘 메드라노 주니어 판사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마르케스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 조 스펜서는 7시간이 넘도록 마르케스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드러난 사실. 마르케스는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인 제시 에르난데스를 신문할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생존자였던 그에게 형사는 친구들을 죽인 것이 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에르난데스는 훗날 증언합니다. 형사의 말이 너무 집요하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정말 자신이 기억을 잃고 친구들을 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목격자에게까지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에르난데스는 그 신문 이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6일 메드라노 판사는 78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비에가스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라고 권고합니다. 변호인의 부실 변론이 인정되었고 새로운 무고 증거가 다른 용의자를 지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합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23일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은 메드라노 판사의 판단을 확정합니다. 유죄 판결, 파기. 18년 만에 법적으로 다니엘 비에가스의 유죄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다니엘 비에가스가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18년 만에 교도소 문 바깥을 걸어 나온 것입니다. 16에 들어간 소녀는 37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검찰이 재기소를 선택할 것인지 기소를 철회할 것인지. 당시 엘파소 지방 검사 하이메 에스파르사는 1993년 이 사건을 처음 기소했던 바로 그 검사였습니다. 에스파르사는 세 번째 재판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 재판을 기다리며 처음으로 보통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16에 빼앗긴 것들을 37의 나이에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모든 순간 위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 다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감옥이었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세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검찰이 마지막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알포드 플리, 미국 사법제도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면 이미 복역한 18년이 형기로 인정되어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유죄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평생 살인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알포드 플리를 받아들이면 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다시 배심원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죄가 나오면 다시 감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살인자라는 꼬리표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4년 메드라노 판사는 다니엘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그 자백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25년간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종이 한 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없이 검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DNA도, 지문도, 총기도,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입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배심원석에 앉은 12명 모두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불신. 그것이 배심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자 7명, 남자 5명, 12명의 배심원이 퇴장합니다. 평결을 위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다니엘은 기다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 조 스펜서가 있었고 방청석에는 민벨라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벨라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배심원단에서 쪽지가 전해집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11대 1, 11명이 무죄, 1명이 유죄. 1994년 첫 번째 재판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도 11대 1이었고 결과는 미결심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미결심이 된다면 네 번째 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악몽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계속 심의할 것을 지시합니다. 배심원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돌아왔습니다. 평결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다니엘 비에가스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평결문이 읽히기도 전에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양쪽의 변호사들이 그를 부축해서 겨우 세웠습니다. 16살에 시작된 악몽의 마지막 순간. 25회 동안 수천 번 상상했던 이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법정 보안관이 배심원단의 평결문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법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Daniel Villegas not guilty of 없었습니다. 25회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방청석의 민벨라 부부도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민벨라는 훗날 그 순간을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고 회고합니다. 자신들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다니엘처럼 무릎이 꺾였을 거라고. 16살에 시작된 악몽이 41살에 끝났습니다. 25년, 그가 되찾은 것은 자유 하나. 잃어버린 것은 한 사람의 청춘 전부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니엘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끔 밤에 깨어나 벽을 두드려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지 정말 자유로운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 가려 하면 기록조회에서 1급 살인 기소가 여전히 뜹니다. 무죄 판결을 보여줘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학교 부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아이들의 학교에는 갈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무죄를 받은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번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다녀오면 밖에 나와도 예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절대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다니엘을 기소했던 검사 제임스 몬토야는 무죄 판결 이후에도 자신들은 올바른 사람을 기소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12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언한 뒤에도 검찰은 여전히 다니엘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DNA도 총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자백서는 판사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자백서조차 범죄 현장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 한 소년의 인생을 부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스템.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강압자백을 뽑아낸 형사 알폰소 마르케스는 형사직에서 물러나 법원 집행관으로 일했고 2023년에 사망했습니다. 25년간 이 사건을 기소하고 또 기소했던 지방검사 하이메 에스파르사는 2020년까지 지방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자유를 위해 싸운 존 민벨라는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한 남자의 양심이 사법 시스템 전체보다 강했던 겁니다. 현재 다니엘 비에가스는 엘파소시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민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은 올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살 소년이 새벽 신문실에서 서명한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10대를 빼앗았고 20대를 빼앗았고 30대를 빼앗았습니다. 돌려받은 것은 41살의 몸 하나와 자유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25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